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언박싱 진행자 한유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옆에서 진행을 같이 하시던 안 원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정창호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셨던 지금은 대구시당 수성갑 지역위원장이신 강민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대구에서도 경쟁 정당, 즉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셔야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요즘 대구 계시나요? 예, 계속 대구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스타가 되셔갖고 대구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요즘 시민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또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의혹들로 인해서 언론 방송이 도배가 됐어요. 완전히.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윤석열 정부의 선장은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또 검사 윤석열 당시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공정과 상식을 아주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주창하신 분입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 그 공정과 상식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정부인가? 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공정과 상식과 이어져 있는 말인데요. 정부의 국정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국정 철학이 없다 보니까 비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모든 정책들이 즉흥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철학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또 불필요한 소모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그 윤석열 정부가 최초에 내세웠던 국정 철학 기조에 맞는 정책들을 내고 또 정책을 내놓은 이상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낮은 국정 지지도가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즉흥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포인트로 하셨는데 단면적으로 봤을 때 의미론적으로 본다면은 즉흥적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살펴보면요, 오랜 기간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도 계시고, 또 준비된 대통령이란 어떤 그런 그거를 내세우면서 대통령 되신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또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적, 기간적으로 오래된 그런 기간을 요구한다든지 오래된 경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서 어떠한 어떤 철학과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내세웠던 어떤 철학과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준석 의원께서 지금 공천 개입 문제로 전화 통화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 후보였었고 당선자 입장일 때 조금 철학이 없이 들렸다. 그 부분에서도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네. 강 전 직원님, 현 위원장님 할 말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방 그 정창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그 정책들에 있어서 뚜렷한 준비되어 있는 비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산무 정권이다. 무능, 무개념, 무대포 정책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무능한 건요.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대구의 이 동성로라든지 주변의 상권에 식당에 손님이 없습니다. 민생 정책이 민생은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하나 내놓는 것을 몰라요. 무조건 김건희 여사 거부권만 행사하는 이런 행위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개념 정권인데 4대 개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육, 연금, 노동, 의료 개혁을 한다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의대 정원 늘리면은 마치 의료 개혁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되면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무대포인데 이분이 검사를 해가 그런지 으름장에 능숙하셔가 그런지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면서 안 따라오면은 내 혼자 갈 거야 마유이야 이러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선에서 훌륭한 정치를 펼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야당 대표는 3년에 걸쳐서 6건이나 기소를 하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야당 대표는 정확히 수사도 하고 지금 재판도 시작을 했는데 자기 당신 부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것도 무조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데도 이걸 거부권으로 행사하니까 이게 공정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가져요. 제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제가 짚자고 들면은 물론 그 윤석열 정부가 산무라는 정책 정부라는 데 비판에 서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에 과연 책임이 없느냐?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 압도적인 일당입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조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데만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만 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만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앞서 끌고 나가는 건 있지만 국회도 받쳐줘야 되고 국회 협조가 없이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죠. 그런데 국회에서 제1당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에 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부는 미울지 몰라도 국민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비판에만 매몰돼서 민생을 팽개치는 과연 없는지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민생을 좀 외면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또 성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생에 있어서 책임지는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 민생 지원금도 주자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포퓰리즘이다 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정에 대한 공동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회의 주 목적은 존재 가치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행정부, 집행기관의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인데 이 행정부가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온다고 무조건 장관 임명권부터 모든 거를 자기네 스스로 거부를 하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다 해버리니까 뭡니까? 금방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국회하고 협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안 따라오면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거기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하고 정치하지 말고 민주당으로 협치하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저 홍 시장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가끔 가다 옳은 소리 하기도 하더만요. 위원장님, 예. 홍 시장님도 위원장님 싫어해요. 근데 협치 좋죠. 말만 계속 협치를 하실 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대구에서는 최소한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너무 약해요. 저희들도 얼마든지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이 선택을 안 해주니까 참으로 아쉬운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구 시민들 마음에 국민의힘은 내 자식이고 민주당은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민주당이 잘했는 거는 잘 안 들어와요, 귀에.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덮어주고. 덮어주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지 대구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시민 시각에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힘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튼 이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민주당 생활을 하시는 거는 힘든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뭐 민주주의가 원래 다양성을 조금 띄어야 되는 거는 맞고 어떨 때 보면은 지지율이나 투표율 보면은 대구보다 전라도 쪽이 더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보는 이미지는 고담 대구, 대구만 이렇게 몰매를 맞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여기에 우리 지구의 또 경찰, 미국 대통령이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은 지금 경제 위기다.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은 이재명이냐 김건희냐 명태균 이 문제로 아무도 경제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민들 입장으로는. 근데 여기가 지금 삼고 시대라고 해요. 지금 물가 높고 금리 높고 환율 높고 저희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거든요. 지금 그 정치인들 감옥 가고 안 가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거든요. 고금리로 인한 물가 상승,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 이런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 서민들의 민생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제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꽤 훌륭한 경제 전문가들도 많고 경제 관료도 많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수장께서 위기감을 갖고 대처하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감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말은 역대 정부 또 이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그 위기감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이 말풍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싫든 좋든 간에 대통령은 또는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경제는 전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고 정부의 마이웨이식의 경제정책은 실현될 수도 없고 또 추진한다고 해서 효과를 낼 수도 없거든요. 그 지금이라도 야당과 그 머리를 맞대서 실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정부가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세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재정 정책을 해야 됩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게 대표적인 정책이 미국에 있었던 뉴딜 정책 같은 경우가 있고요. 돈을 쓰게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시락은 싸지 말자. 식당 가서 점심 사 먹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게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경기 부양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심각하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경기가 엄청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를 좀 이렇게 북돋울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데, 물론 저는 무조건 이 건설 경기만 이렇게 억지로 부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정부가 좀 조속히 내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라는 식으로 지금 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대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된 것도 그 공부를 많이 안 했는 백인 남성 지지층이 많이 지지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라는 말을 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에 대해서 좀 열심히 정부가 쳐다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뭐 지지율은 추락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재정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속하게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난연난제, 막상막하. 지금 완전 혼란으로 보여집니다.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나쁘다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15일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지금 완전 패닉 상태에 그리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25일 날 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사법부에서는 그 위증교사를 아주 엄중한 제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께서는 그 위정교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지난번 그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 때 그 재판부가 영장 자체는 기각하면서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는 것이고요.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위정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그다음에 또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가지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위정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것이 선거와 관련됐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양형에 커다란 어떤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은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전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구형도 징역 3년을 지금 한 상태 아닙니까? 그 지금 결과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겠습니다만은 이 위정교사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다시 받게 된다면 물론 뭐 상고심 뭐 항소심, 상고심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러야 될 재판이 모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가지인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재명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에도 상당한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는 뭐 흔들림 없이 굳건한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가해진다면 민주당도 내부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증교사라는 게 거짓말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이 제일 나쁜, 제일 큰 벌 받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거짓말 하는 게 그 큰 벌을 받는 죄였는데 남에게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는 진짜 크나큰 이 사법부 헌법 자체를 흔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강민국 전 최고위원이시고 현 이제 지역위원장님이신데 얼마 좀 됐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셔갖고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며칠까지 언급이 되다가 전 최고님의 이제 말이 묻히게 됐어요. 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이제 아예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들은 근데 반대쪽에 또 시민들이나 중도층의 이제 시민들은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타락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자, 본인이 직접 발언하신 당사자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언론에서 제가 그런 일을 이렇게 닥쳐보니까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앞뒤 다 자르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딱 발췌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해식 의원 이야기도 앞뒤 내용 페이스북을 자세히 보면 그 로마 철학자입니까? 거기 말을 인용해서 했는 건데 그걸 앞뒤로 딱 자르니까 마치 무슨 신의 사제지만 또 신의 종도 나오잖아요. 신의 종. 그럼 이걸 괜히 자꾸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정 국장님 같은 기자분도 여기 나와 계시고 한 기자님도 계시지만 언론에서도 너무 이렇게 그 자극적인 그 단어를 발췌해가지고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국민에게 앞뒤 정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그 25일 선고는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재판 1심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명백한 그 사법살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법부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게 그 당시 사법부가 빠뜨린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 이번에 나온 건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었는데요. 고 김문기 성남시 개발공사 처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안 하고, 두 번째가 그 백현동 그 뭐죠?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면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라는 게 팩트였는데, 제가 보니까 성남시를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도 제가 방문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옛날부터 그때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그 가보면 성남시가 인구가 90만 명입니다. 거의 뭐 광역시급 정도 될 정도로 인구가 많고 공무원도 1000명이 넘고 그 성남시에 소속 기관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이 돼가지고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알았냐 했을 때 왜 조금 이렇게 직위 차이가 날수록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우리 직원이라고는 알지만 이름을 모를 수가 충분히 있고요. 이름을 알았다 치더라도 제대로 되는 이렇게 교류를 안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교분이 없었으면, 친분이 없었으면 나 그분 잘 모르는데 라는 대답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모른다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식품연구무지 그 개발 특혜는 국토부에서 그거를 민간에 넘겨서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라 하는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 다시 공공용지 R&D 부지 8,000평을 확보해 가지고 1,000억에서 1,500억 공공용지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취했다, 공공이익으로 전환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이게 다 깡그리 무시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이렇게 그 양형이라든지 유무죄 여부하고 양형에 이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저는 뭐 이 부분에 첨가할 거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발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판단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하고 범죄자가 아닌 사법부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병이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발언을 대부분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국민의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단계 아시나요? 단계.
당원 게시판의 줄임말. 당기에. 네. 지금 한동훈 가족들의 명의 IP로 완전 핫합니다. 실명이다, 익명이다, 뭐 장인, 장모, 70대다, 80대다, 뭐 시끄럽습니다. 이 비방글, 개인이라면은 비방할 수 있죠. 그죠? 뭐 없는 데서는 뭐 나라님도 욕하는데, 그죠? 근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한마디로 참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익명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명으로 처리됐던 당원 게시판의 운영 방식이 왜 이게 명단이 공개가 됐는지 이게 첫 번째 또 의문스럽고요. 그 당원 게시판에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면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다는 것도 또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논란이 된 이상 이게 어떤 수습이 돼야 되고 해명이 돼야 되는 판인데 한동훈 대표는 얼마 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그 유튜브 한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정당 내부에 있었던 일들을 그 경찰의 수사에 맡기는 것은 이게 옳지 않지 않나요? 그 한동훈 대표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겨우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유난 갈등이 다시 좀 재현되는 듯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에도 좋지 않고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것은 경찰 수사가 뭐 당연히 지켜봐야 돼요.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정당법상 경찰이 영장 제시나 선관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 당원 명부를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방법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확인해서 가족이 연루가 되지 않았다면 연루되지 않았다는 대로 하고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또 그 일각에서 친윤이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가족이 만약에 개입이 돼 있다면 개입된 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리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쪽에서는 조사하라, 한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의 지지층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 이거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왜 경찰까지 개입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론 조작으로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경찰까지 이렇게 개입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당대표가 그냥 홍보국에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조사해라 지시 내리면 30분 만에 나오는 결과래요. 다 조사가 된대요. 근데 그거는 당대표가 떳떳할 때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지시를 내리면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측이랍니다. 자, 개인적으로야 뭐 누구도 욕할 수 있고 이런 거 같은데 뭐 표현의 자유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인지 헷갈린다. 뭐 김건희는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당에 오물 묻히지 말고 결자 해지하라. 한동훈 대표한테는 또 극찬양을 해요. 보수의 구세주, 21세기 융합인재 이렇게 하니까 아마 친윤 쪽에서 아까 그 정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 게시판에 어떻게 저 명단을 볼 수 있었는지 우선 그게 의아해요. 이거 기획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드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김민전이죠.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권성동 의원들이 당무감사하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건 뭐 굳이 하는 식으로 하여튼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봐도 진짜 그 당이 된 걸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지 하는데 자문은 경찰에서 수사하게 돼가지고 그 당 서버 압수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소중한 당원들의 명부인데. 그래서 저는 그 홍보국이라고 하던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조직국에서 그 관리를 하거든요. 조직국이 이야기하면 그건 누군지 금방 드러날 일이고 IP 추적해도 금방 드러날 일인데 왜 한동훈 대표가 이걸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 시작하는 사실 정치 신인인데 여당의 당 대표까지 돼서 이게 첫 시험대고 이거 잘못 처리하면은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또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래야.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든다. 당내 팝을 싸움이고 이거는 누가 하나가 죽어야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 관리자가 그 음주운전으로 말썽이 있었던 강 비서관 그분이라는 제보가 천하람 의원에게 들어왔다고. 김건희 여사. 네, 라인. 예. 그리고 그 22일 오전에 장해찬 씨가 방송에서 이거 실명으로 얼마 전에 돌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는 못해갖고.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내용은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 신인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치 신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있었고, 현직 의원인 최민희 의원께서 비명계를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그 부분은 최민희 의원께서 그 사과한 걸로 저는 들었어요. 아, 사과는 하셨죠. 근데 뵙고 나서 뭐 사과하면 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현장감 있게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경계해야 될 말이 이제 입인데 이번에는 저 역시도 그게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신께서도 사과를 했으니까 그거는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에서 여러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단어는 쓰면은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21일 여론조사 네 군데서 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8%가 올랐습니다, 국장님. 왜 올랐을까요? 일단은 뭐 기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워낙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27%가 됐다는 건데요. 27%도 사실은 낮은 거죠. 그 19%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워낙 낮았으니까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조금 올랐는데 27%가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이만큼이라도 올랐다는 것은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견상 국민들에게 엎드려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외견상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토라졌던 보수층의 일각에서 좀 돌아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안에 내부의 그 여론조사 구성 요건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방산에 대한 어떤 최근의 좋은 분위기, 또 원전 수주에 대한 또 이게 추가적인 어떤 그런 계약 현실화 같은 이런 것들도 또 반영이 됐다고 보고, 또 윤한 간에 지금 현재 그 당원 게시판으로 이제 다시 이게 불붙는 양상을 보이지만 대통령의 회견 이후에 좀 이렇게 조정 양상 또는 진정 양상으로 보였던 윤한 갈등이 또 진정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서문시장으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그야말로 보수의 중심이고 상징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 함께 같이 보시고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또 문제가 많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 중 또 가장 큰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나왔는 그 성과가 얼마나 큰지 그걸 몰라요. 지금 외국에서 그 얼마나 많이 세일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부강해 질 수 있는 그 여건을 발판을 만들어가고 지금 있는데 왜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이래 있는지 참 안타깝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뭐 역대 대통령들 뭐 했는데 문재인은 뭐 했는데 돈만 자꾸 갖고 가가고 다 쓰고 이북 다 퍼다 주고 했지. 윤석열이 대통령 같이 청렴결백하게 했는 사람이 누가 있노? 아우 진짜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래 여론이 이래 갈 때마다 너무 참 박복한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저 김건희 여사하고의 어떤 공천 개입이나 국정 개입이 최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로 비롯해서 그런 부분,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네네. 또 아무래도 이 민심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렵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다고. 네. 윤 대통령요 진짜 양자입니다. 원리원칙대로 말씀하고 대법원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자기네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도 참 꿋꿋하게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나 일라면 하나 꺼내가지고 또 막 핍박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쪼매는 돈 300만 원 안 먹고 다니는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말해. 이래가 됩니까 이거? 아주 더불어민주당은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국민들한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님이 잘한다고 잘하고 질서 있게 말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너무나 안 알아듣는다고요. 무조건 서여라. 뭐 이유를 알고 뭐 말을 하면 됐긴데 말로 별로 많이 짓거리더라고요. 내가 듣기는. 그래도 아무 그거 없이 뭐 외국으로 다니면서도 우리나라를 수출하는 문제도 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자꾸 막 민주당에서 막 끌어내놓고 그렇대요. 그래서요 내가 하는 말은 진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나 정치돼서 싸워가 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또 났습니다. 또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또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진작 났었어야 되는 유죄 판결이 왜 언제 나는지 참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긴지 진작 나가고 벌써 판결을 받아가고 민주당의 그 최고의 자리는 없애야 돼. 그런 걸 왜 지금 와갖고 이렇게 하는가? 당연한 걸 뭐 지금 묻는데? 판결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정치적인 개입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형량이 조금 작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이요 거짓말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말끝만 좀 거짓말만 하고 국민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요 이재명을 성공하지만 지금 50대 이상 된 사람은요 이재명이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 거짓말한 사람을 갖다가 대표를 시켜가지고 잡아가도 안 하고 내 건마 저녁인데 내 그때만 저런 사람들 빨리 잡아야 대불 잡아야 보이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한 사람들은. 그래 이재명이 그거는 막 빨리 죽여야 돼요. 입만 뻥긋하면 말로 위에서 꺼내가지고 거짓말하고 젊은 사람한테는 막 뭐 소문 들으니까네 막 노는 아들도 막 지원금을 준다 이런 말이 많이 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거는 자기가 노력해가 살아야 되지 왜 그런 아들로 도와주고 합니까? 그게 젊은 아들이 자꾸 이재명이 가지만은 모르고 가는 게다 모르고. 상인들 의견 들어보셨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견 각각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예, 지금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분 정도가 윤 대통령의 성과가 크다, 국민이 모르고 있다
남자가 원리 원칙대로 한다. 뭐 왜 300만 원 그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백 보고 가느냐라는 식으로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 이번 1심 공직자 선거법이 당연하다. 뭐 이런 게 주네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체감하고 있는 여러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여론 또한 대구에서 50%를 넘지 않는 걸로 지금 저는 그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을 하면서 대선 간에는 서로 간에 자기의 정책을 좋게 해서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 캠페인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이 못한 점을 들춰내서 자기가 이기는 방법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워낙 우리 이재명 대표 마타도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왔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시민들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내 자식이고 민주당은 남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고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현실 일선 정치를 해보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는 잘 보지가 않고 민주당이 잘못한 거는 아주 부각해서 보고 있는 듯한데, 뭐 결국은 우리 대구에서 민주당을 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선후배들이 더 열심히 시민들한테 다가서면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정치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한국 정치가 구질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 감정이라든가 또 그 지역 이기주의 또 포퓰리즘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점 아닙니까?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강해서 국민의힘 일당 체제가 굳건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고, 그 전남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것이 대구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남 광주인데, 이 한국 정치의 딜레마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이 그 한국 정치의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갈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사고하셔서 민주주의는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같이 가야 되고 진보와 보수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한쪽으로만 그 어떤 정치 세력이 양성된다면 고인물이 있을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꼭 비단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 뭐 전남 광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한 토론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인 민주주의의 그 균형,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그 우리 대구 경북은 이렇지만 우리 똑같은 경상도 말을 쓰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만 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 부산 같은 경우 18곳 중에 한 곳밖에 당선이 안 됐지만 거기 총선 후보자들의 평균 득표는 4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7%가 채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영남에서도 옛날에 똑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다가 부울경은 변하고 우리 대구 경북 TK는 강고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자꾸 남 탓하거든요. 우리 저 가톨릭에 가도 내 탓이요 하는데 자꾸 네 탓을 하다 보니 이렇고, 왜 광주는 안 바뀌는데 우리는 바꿔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광주 해봤자 인구 15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250만 도시로서 100만이나 많은 도시고 사이즈도 크고, 소위 말하는 집안 걸 하더라도 형님이 먼저 바뀌어야지 동생보고 먼저 바꾸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광주는 조금 더 진보적인 진보당 쪽으로 많은 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민주당 찍으니까 광주에서도 바뀌어야 되지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많이 듣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도 그래서 좀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와 있는 거고, 광주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진보당으로 많이 발걸음이 옮겨와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인데, 저희들도 부울경 가면 부울경도 참 어렵다 하던데, 제가 항상
부산시당위원장이나 뭐 울산시당위원장 보고 하는 말이 저희들이 부산이나 울산만 같아도 힘 더 내겠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좀 우리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거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 조금 더 이제 중국인들과 조금 비슷하다는, 그러니까 친해지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친하고 나면은 조금 인연이 오래 가는 스타일. 근데 오픈마인드예요. 경남하고 부산, 울산은. 대구 경북보다는 일단 저의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아까 도입 부분에 이야기하셨지만 뭐 준비된 정치인, 준비 뭐 됐다고 해서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하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시고 후보 시절에도 늘 하신 말씀이 기자들 간담회에서도 저가 몰랐어요. 공부해서 올게요. 대구 오셔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 대통령 다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일종의, 저는 뭐 일단 제가 투표한 분이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희도 연대 책임을 아까 니탄 얘기하셨는데 본인들 책임도 조금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실의 태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짚어볼게요.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 발표도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마 본인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사과를 하지 않으셨나? 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불만족이라는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큰 사과를 하셨다고 보여지고 태도도 많이 변하셨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부산일보의 박석호 기자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못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다수의 시민들이 저 사람 혼자 질문다운 질문을 했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홍철호 정무수석께서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비난 여론이 일자 즉각적으로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그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습니다. 물론 기자가 국민들로부터 질문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기자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가 대신 묻는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감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기자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통령께서 사과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뭐에 대한 사과냐 이렇게 물었던 게 요지 아닙니까? 그 부산일보 기자의 워딩 전체를 놓고 보면 무례하게 느꼈다든가 뭐 건방지게 보인다든가 뭐 강압적으로 보인다든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하신 거고 들었을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좀 언짢을 수 있었는지는 그건 대통령 개인적인 마음이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질문의 태도라든가 그 발언의 어떤 그 고제라든가를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기자의 질문에서 무례하다, 무례하지 않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뭐 빠른 시간 내에 사고를 해서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국민에게는 무조건 그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태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게 대통령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이게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실수다. 앞으로는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이런 서툰 메시지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보통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민주당,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치인에게 질문을 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죠, 물론. 그렇지만 반대쪽 대다수의 중도나 다른 지지자들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모든 국민을 그냥 평균 삼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저희는
묻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에 무례하다라고 특히 어떤 정치인은 그 질문 왜 하느냐? 공부 좀 더 해라. 그것도 모르냐? 저희가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모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물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무식해서 그런 질문 한다. 이거는 시민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모 후보, 국회의원 후보에게 어떤 이런 무슨 회의에 왜 참석을 하시지 않았냐 그 중요한 자리에 기자로서 당연한 질문을 드렸더니 기자들 석 뒤편에 있는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 기자가 뭐 저런 질문을 해 그러면서 숫자가 들어간 쌍욕까지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기레기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억압적인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태도는 그 정치인 본인에게는 정말 나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저런 질문을 왜 할까? 기자 본인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정감사 이번에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요. 다 보지는 사실 좀 너무 많아서 정진석 비서실장님 대통령실 감사할 때 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께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걱정하라고 얘기하는 부분 혹시 보셨나요? 예. 그 눈빛과 그 태도 말투 다 보셨죠? 그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 답변을 보고 제가 영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왜 그 유명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 대사가 문득 생각날 정도였는데 이만큼 사실 저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 갈등 구조가 심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저는 대통령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당이 또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언제든지 야당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사실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300명 뽑아 놓았고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로 한 분을 뽑아 놨지 않습니까? 300명이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감시하라고 뽑아 놨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했는 임명직 공무원인 비서실장이 국민의 대표에게 소위 말하는 너나 잘하세요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지 않고 그래 본들 자기네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당 의원이 그걸 듣고 있으면서 대통령실이 대답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난센스입니다. 그걸로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여당에서도 이야기를 해야만이 국회의 위신이 계속 살아가고 진정한 행정부의 견제기관, 감시기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단독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가 나오고 대통령 또한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그 국회에 가서 단호하게 반박을 하라 이렇게 지시해 놓다 보니까 이 기조가 더 심화되었고 또 국정연설에도 참석을 안 하고 총리를 보냈는데 그걸 뭐 국회가 마치 대통령을 존중 안 해서 내가 안 나갔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고 정말 저건 요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같은 국민의 대표인데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 그 대통령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실은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부 다 지시만 받는 기관으로 전락을 했나? 그래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무조건 입 벙어리가 되었나 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 저는 이 기조를 이번에 뭐 총리 개각설도 있던데 좀 총리가 제대로 된 정치를 좀 오래 하신 분이 돼가지고 대통령에게 조금
그 돌려 우회하더라도 대통령 성정이 뭐 좀 센 모양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성정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회에서도 좀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지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정치인들 많이 보지만 국장님 현실 정치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자, 왜 멀쩡한 사람도 배지만 달면은 국회에 들어가면 다 이상해질까요? 황 기자님이 이상한 사람만 본 것 같은데. 네, 저 이상한 사람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소수만 좀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소수만 좀 그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아주 겸손하고 자기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그렇게 봤고 설령 믿고 싶습니다. 아니더라도 믿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최고님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 뭐 국회의원의 소원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샤넬 매장에서 일한다고 본인이 샤넬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 지능이 낮아서 속된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면은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